안녕하세요. 우리 소통의 삶 여러분, 이제 오늘 9강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통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쉽게 우리 누구에게서나 잘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음,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의 어떤 관계나 소통을 조금 방해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어,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어제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 있죠. 이제 MMPI라고 요즘 학교에서나 신학대학생들이나 또 회사 들어갈 때에 다 그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 성격을 통해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음, 그것이 우리 가족들 아니나, 가족이나, 뭐, 우리 여러 지인들, 함께 만나는 공동체, 그런 안에서도 조금씩은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들은. 근데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통이나 관계의 폭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게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은 약간 우울이 있구나. 그런 걸 알고 대화를 하는 것과,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하고는, 관계의 질이 좀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 또 의사소통의 폭을 좀, 어, 넓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다.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여기까지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를 이렇게 뭐 펴놓고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한다면. 근데 저는 또 이런 분야를 꼭 나누고 싶은 생각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누구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좀 알면 서로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뭐 이런 영역들이 나타나는 거는 병원에나 어디 특별히 이상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알아놓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쭈루룩.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를 봤단 말이에요. 자, A라는 사람의 검사 결과고, 이거는 B라는 사람의 검사 결과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아주 다르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약간 우울하고 사람들하고 잘 만나지 않는 내향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를 지키고자 잘 방어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그렇지만, 어, 혼돈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의식도 많고,
또 우울감도 많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B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나한테 맨날 이런 말을 할까? 막 같이 고통스러워 할 거예요.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뭐 같은 그 아는 사람이라면 또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일 것 같이 되어져 있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이 사람을 보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기는데 그 그래프가 뭘 의미하느냐 그것만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래프 저 검사에는 이제 한 10가지 정도의 증세가 나와요. 근데 이제 많이 주변에 있는 경우만 좀 본다면 이거는 신체화 성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강염려증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성격화되어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보통 1번 성격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이게 제일 메인인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몸이 잘 아파요. 어디든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내가 직면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뭐 가볍게는 두통이나 복통이나 뭐 설사를 한다거나 우리 뭐 어려운 시험 같은 거 볼 때 설사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가장 메인으로 힘드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게 더 힘들지만 또 몸도 반응하고 몸이 반응 안 할 리는 없는데 이 경우는 몸이 반응하면서 그 몸의 반응으로 인해서 다른 걸 못할 정도로 힘든 경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나 뭐 어디가 이상해 그 약속이 그 사람은 그 몸의 반응으로 인해서 모든 게 올스톱이 돼요. 중요한 약속도 취소할 수 있고 가야 할 곳도 안 갈 수 있고 심지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도 안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정말 중요한 일을 같이 하기가 힘들다. 중요한 대화, 소통은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기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하구나. 몸이 먼저 힘들어하구나. 저런 걸 보니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까. 이렇게 약간의 공감해주면 되고 나도 적절하게 나를 방어하면 되겠죠. 나의 많은 걸 걸 수 있는 것들을 이분이 힘들어할 때 함께 같이 약속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나도 어떤 플랜 B를 세워놓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은 마지막에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3번이 이제 3번 성격이 히스테리예요. 히스테리는 감정이 풍부하고 오버한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뭐 근거 없이 낙천적이고 우호적이고 아주 솔직하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도 신체화 증상도 잘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런 분은 이제 관계하는데 어려운 점은 너무나 작은 거에도 이분들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서포트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 안 해주지? 그 자체로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하면 감당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줄 수 없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이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저분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막 이렇게 소통에서 그런 어려움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또 그분이 공격을 또 막 하는 거죠. 본인을 지지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난을 해주는데 뭐 이제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경우, 그래서 그분들의 뭐 이렇게 딱 보고 이분은 3번 유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보면 저 정도의 페이스가 내가 감당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내 페이스에서 잃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해야 그분하고는 꾸준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사이코패식 디베이트, 일탈. 그러니까는 조금 마음에 분노가 있는 분들이에요. 화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직언을 잘한다거나, 또 자기 주장적이고 솔직하고 뭔가 남이 안 하는 모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니고, 마음은 굉장히 열인데 반해서 이제 행동은 남들 안 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진취적으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저지당했을 때 이제 분노가 폭발이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굉장히 부정적으로 강화되었을 때 이 반사회적으로 간다. 반사회적.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 근데 성장하면서 어느 일시적 기간은 반사회적 기간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도 뭐 미운 6살, 미운 7살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약간 그런 기간이 있고, 또 사춘기나 이럴 때도 보면 꼭 이렇게 질서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것에 어긋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이 성격화되었을 때는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조금은 더 남들이 안 하는 대로. 근데 어떤 거는 좀 예술가적 성격 있잖아요. 독특하고.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 경우는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면서 이렇게 안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뭐 머리 색깔을 다 좀 남들 안 하는 색깔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죠. 그건 하나의 멋인데, 무척 마음이 불편할 정도의 뭐 머리 색깔을 한다거나, 뭐 우리 집안은 전부 그런 집안이 아닌데 뭐 의논 일절 그런 얘기 없이 뭐 갑자기 뭐 진짜 머리 색깔을 뭐 빨갛게 하고 왔다거나, 뭐 약간 그러면 마음에 어떤 분노나 불만 뭐 이런 거의 표출일 수도 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인지 쭉 그게 성격화된 것인지, 그런 것도. 그래서 이 PD 4번은 약간의 그런 행동화하는 경향, 분노, 감정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 사람들과 어떻게 그러면 소통을 하겠어요? 너는 왜, 아니면 당신은 왜, 막 이렇게 나가면 싸움밖에 안 돼요. 싸움도 그런 싸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모든 걸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뺨 때려줘,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약간 말려든다 그러나 호응을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나 소통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이제 남성성, 여성성이 우리 안에 다 같이 있다고 봐요. 어, 들어있는 거죠. 우리 안에 다 남성성, 여성성, 오른손, 왼손이 있듯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 어떤 사람은 여자이지만 그 남성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톰보이 같은 모습, 이런 거 좋아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사람은 여자이지만 남성성이 더 높이 이렇게 나와요. 또 여성성인데 여성성이 더 강한 사람들은 정말 그 현대의 젊은 여자이지만은, 젊은 20대의 그런 대학생이지만은 조선시대의 아가씨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조신하고 말도 조심하고 뭐 거친 일, 힘든 일은 안 하고 뭐 다른 남자들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검사하면 이제 여성성이 강하게 나오죠. 근데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훨씬 더 권위적이고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뭐 이렇게 힘도 딱 주고 뭐 이렇게 운동해서 막 이런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남자이지만 여성성이 강한 사람은 어떤가요? 남자이지만은 뭐 주방에 가서 이렇게 뭐 음식 만들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꾸미고 좀 더 가정적이고, 또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 이렇게 밖에 나가도 음식도 그냥 먹는 것보다는 더 맛있는 거, 심미적인 게 발달이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술 그런 감각이 아주 이렇게 고도로, 그 가운데 어떤 예술가, 뭐 셰프라든가 뭐 미술가도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음악가, 음악 그런 하는 연주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측정을 해보면은 여성성, 남성이지만 그 안에 여성성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각각의, 우리가 뭐 이런 점수를 몰라도 보면 알잖아요. 남성적인 남자보다 남자 뭐 이 집 아들은 또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안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조선 여성 같이, 내 여성 같이 그렇게 정말 조신하고 이렇게 의존적이고 이런 여성들은 어떤 남성들과 더 잘 편하게 지내겠어요? 남성성이 강한 남성들이 더 이렇게 더 잘, 의사소통도 더 잘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톰보이처럼 더 여성 그 페미닌이 강한 그런 사람은 부딪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내 회사에 갔는데 내 상사가 그런 남성성이 강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막 이런 남자라면 이 의사소통에서 벌써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떻게 여성이라는 어떤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있고 남자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저런 태도로 여자들을 이렇게 대하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뭐 관계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기본적 이해를 갖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구나, 뭐 하구나. 이거를 내가 한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 그건 상식적인 접근 괜찮죠.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넘어가면, 파라노니아가 있는데 편집증이라고도 해요. 뭐 증까지 붙으면 이미 증세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이런 성격 모습이 있다는 거죠. 호기심이 많고 탐구적이고 뭐 한 가지 이렇게 그냥 알아도 넘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뭐 과학자적인 거, 뭔가 그 범인, 뭐 탐구 이런 것들을 세세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성격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참 성과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죠. 그냥 안 넘어가니까 확인하고 의심해보고 뭐 그래야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 말씀이 이 뜻이었나 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확인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풍성하게 그 실체적인 모습 말씀의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그래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성과가 좋지만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그게 역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사실일까? 의심하고 또 물어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진실된 걸까? 확인하고 남편이 또 뭐 그게 사실일까? 의심하고 또 물어보고 또 증거를 찾아갖고 와서 이거 아니잖아. 뭐잖아. 그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주변 분들이 너무너무 지치고 뭐 가까이 안 있어도 되는 분들은 떠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과민해지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영역에서 이제 충분히 발휘를 하면 좋고요. 근데 이제 너무 높거나 이 영역이 너무 높거나 할 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해주고 스트레스 없게 이런 이분들을 계속 자극하면 그 피해 망상 의심 이런 게 점점 과대하게 이제 커진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혼자 계시는 이제 연세 높으신 할머니들도 이게 이제 높아지시면은 집에 앉으셔갖고 온갖 그 망상, 피해 망상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높아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뭐냐 하면 의부증, 의처증이에요.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막 내 와이프가 뭐 어디로 갔고 어디로 막 이렇게 막 생각하다 그게 의처증이 되는 거죠. 의부증도 상담도 오고 이제 병원에 약물 치료를 위해서도 많이 오는데 의부증 남편을 주로 많이 의심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집에 바쁜 사람들은 뭐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일해야 하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뭐 하나 막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피해 망상까지 이게 자라나서 남편이 어디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몇 시에 만났고 그 여자는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상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랬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적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거는 거의 현재 일어나는 일, 실제 있은 일과 내 상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거는 잘 치료되어져야 하고 이제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그 정도 그렇게까지 막 하고 힘들어지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이러면 이제 전문가나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 이런 게 있다면 너무나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꽤 있는 편이에요. 자, 강박증, 그 다음은 7번이 강박이거든요. 강박이 더 많지 않아요? 강박은 정말, 제가 어젠가도 한 분 배웠는데, 스스로, 저 너무 강박이에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이 검사하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불안, 걱정. 여기 나오죠? 불안과 걱정이 많다. 당연히. 어머. 그다음에 질서정연한 짜임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실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게 강박이죠. 그래서 그 정말 그 어제 오신 분은 이제 남편이 강박이신데 어디를 가시려면은 집을 한 5번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스위치 다 내려졌는지 확인하고 또 모든 플러그에서 이게 뽑혀 있는지 확인하고 가스 그리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다시 확인하고 그런 걸 한 5번을 들락달락 하면서 모든 것을 안전한지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외출을 한다는 거죠. 거의 매일. 근데 이제 부인이 너무 태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분 옆에 있으면 이제 너무 내가 불안해지거나 그래서 막 같이 짜증이 나는데 그러건 말건 부인은 그냥 우리 남편이 그래요. 그냥 약간 그 정도? 뭐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뭐 근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너무 힘이 들어갖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부가 만약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반대인 부인은 신경을 안 쓰긴 하겠지만은 얼마나 그 관계 맺기 이제 소통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강박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수준을 기대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 학생들이 있다, 자기의 그 지도해야 할 뭐가 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게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 정도 하면 될 텐데. 그런데 항상 그 이상을 요구한다거나 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이제 것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경우도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 나름대로 지금 고생하고 있고, 알고 있고, 뭔가 도움을 구해서 달라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냥 이분이 이렇다는 걸 안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라고 수용을 해주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나를 잘 방어, 아니 그것에 대해서, 어, 그, 방어적 관계를 하면 되는 거죠. 음, 우리 집 엄마가 이렇게 해요? 엄마가 이렇게 한다. 계속 이걸 체크하고, 나를 체크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힘들다는 걸 얘기하고, 이런 말을 엄마 나한테 하루에 3번 하기. 3번 이상 하면 뭐 내 맘대로 한다라든가 안 듣는다라든가 나도 엄마에게 이렇게 한다라든가 어떤 그런 룰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처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내 생활이나 내 삶에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 영향을 많이
않도록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관계를 끊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곧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아니면 그분의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완전히 오버웰름 지배하지 않게끔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거리두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막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잠시 침묵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잠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분열증은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보기 쉽지 않아요. 분열증은 쉽지 않아요. 몇 퍼센트 있어요. 퍼센트는 있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에 있던가.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차별, 다른 것과의 차이는 뭐냐면 환시환청이죠. 왜냐하면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공부할 때 강박증 이런 거를 잘 모르면 눈에 확 띄하죠. 초기에 우리 이제 막 그런 그 교과서를 공부할 때 영화로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이제 뭐 아카데미 상도 주연 다 받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강박증 환자로 나와요. 그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강박증이라는 게 뭔지 바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강박증 챕터가 딱 나오면 그 영화를 보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요즘 뭐 이렇게 다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런 그 영화 보시면 좋겠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 주인공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분열증도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그 무슨 수학자가 노벨상 받은 그 영화예요. 그 영화 이름 뭐지? 미리 찾아놓을 걸 그랬네. 그 수학자인데 그 미국인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수학상인가? 노벨 물리학상인가? 받았어요. 이 20몇 살에.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분열증 환자로 살아가는데 그 환자로서의 그 증세가 나타나면서 자기가 이제 또 그 수학학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교수 역할도 하고 막 이러면서 치료받는 과정도 나오고 또 부인이 그 역할을 보호자 역할을 잘 하고 그거는 제일 구분되는 게 아까 환청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게 아까 망상처럼 현실인지 그냥 보이는 망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나는 그게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뭐 따라가고 뭐 이렇게 총을 들고 뭐가 온다 그러면은 사람이 막 숨는 거예요. 막 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숨고 또 소리가 막 들려요. 어디로 와라 내 이름 막 불러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제가 언젠가 뵀던 분은 그 소리로 어디까지 갔는데 기도원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막 왔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병의 증세였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신분열증 환자예요라고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별로 만나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
듣고 있는지 확인해 드리고, 굉장히 혼란이 되겠죠.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데 그걸 갖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을 잘 먹으면은 이 환시환창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분열증이라는 병은 이제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데, 아까 그 레시피,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교수님, 노벨상 받은 교수님도 그런 건 없어졌지만 분열증 환자로서 오랫동안 살아가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있고, 또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조증. 이 경조증은 굉장히 또 많아요. 주변에도 많고, 젊은 사람에게도 많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잘 그렇게 우울증이 많지, 경조증은 이제 10번 우울증이 왔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조증으로 올라가죠. 그럼 경조증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울증으로 있지 그 사람을 조울증이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잉 활동적이고 생각도 많고 감정도 오바되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요. 그래서 비도덕성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비도덕적이라는 말 일반인들한테서는 막 나타나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과잉이고요. 돈 쓰는 것도 굉장히 과잉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얼마 전에 만난 분은 그 브랜드 명품 가방을 수도 없이 사요. 막 자기의 그 경제적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이게 딱 발동이 되면은 뭐 이제 그런 걸로 막. 근데 사실 경조증이었던 사람들이 뭐 도덕적인 걸 떠나서 천재적인 요소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차르트나 베토벤, 뭐 또 문학가 중에 또 뭐 괴테,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해밍웨이 이런 분들을 경조증 아니면 조울증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틀, 3일, 4일씩 잠 안 자고 막 일하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막 굉장히 가속 밟은 듯이 일을 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신뢰 면에서는 자꾸 이제 떨어지죠. 그런 일에 끝을 맺지 못한다거나. 그다음에 사회적 내향성, 사회적으로 낯가림이 있다, 그런 사람 있죠. 이거는 낯가림이 심하거나 우울감, 소외감, 사회적으로 활동 안 하려는 경향과 회피적인 경향과 엄청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것, 그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척도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은 분들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시는 소통의 삶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약간 내향적이라 그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내향적이신가요? 서로 제가 말을 잘 안 거니까 다 대화를 안 하시게 된 거 보고 이게 내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참. 자, 한 가지 이제 됐죠? 이렇게 하고 아까 중에 한 가지 안 한 거, 이제 우울을 안 했거든요.
우울은 이런 굉장히 이게 모든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는 걸 말하는 거죠. 저하되는 거. 자, 우울감 이렇게 다 저하되는 거. 그래서 어, 오히려 사력 있고 객관적인 성향으로 되나 스트레스가 높아졌을 때는 굉장히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죄책감이 들고 무기력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 사고까지 이르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예, 조금 더 문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이 문서는 이제 연세대 정신과 전우택 교수님께서 이제 기독교인을 위한 우울증 강의에서 사용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우울증은 뭐냐, 어떤 애도 반응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우울한 기분, 그 다음에 이제 흥미나 즐거움이 상실되거나, 또 우리 신체적으로도 체중 감소, 아니면 체중이 또 갑자기 증가되는 것, 또 수면 장애가 오죠. 잠이 잘 안 오거나, 또 우리 어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을 자요. 그러니까 수면 과다. 일반적으로도. 그다음에 정신 운동이 아주 많아지거나 아주 느려지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도 느려지고, 그다음 피로감, 기력 감퇴, 그다음에 무가치감,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다음에 죄책감, 내가 잘못했어. 그 생각이나 집중력 이런 면에서 다 감퇴되고, 어, 아주 그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머리로는, 이런 생각들 많이 갖게 돼요. 그다음에 결정 장애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너무 쉬운 것도 의사결정하기가 힘들어지는 모습, 급격하게. 그다음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사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 다른 시기에 건강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뭐 자살까지 생각 안 했는데 자살 사고가 죽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 중에 서너 가지가 이제 같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집에서 잘 지내면 돼,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친구나 가족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울의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해야지 되고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되고, 자살의 가능성에 대해 평가와 대책을 해야 된다. 우울이라는 것은 다른 병과 달라서, 자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이게 굉장히 삶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또 우울증에 걸릴까요? 걸리면 안 될까요? 우리가 뭐 크리스찬들도 암에 걸리듯이, 독감에 걸리듯이, 또 코로나도 걸리잖아요, 교회 분들이. 우울증도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죽는다는 생각 어떻게 하죠?
이들은 이제 자꾸 말에 이런 뭐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자꾸 달고 산다거나, 노인들도 노인성 우울증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자꾸 한다거나 그러면 이거를 진료를 받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통합적, 영적이라거나 신체적, 정서적, 통합적인 이해해야 되고요. 신체적이면 그 다음에 죄송해요. 이게 여러 가지 거의 다 돼서 이제 그 내용들 그럴 경우 자 이런 그 자살 이제 주로 청소년이나 대학생 청년들은 이제 와서 이렇게 해 보면 자살도 있지만 자해에 대한 실제로 자해를 시도한 친구들이나 자해에 대한 막연한 동경 이런 걸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자해 뭐 이렇게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런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피를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이르는 상태까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뭐 거의 틀림없이 우울증이다 싶어서 이제 큰 대학병원으로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여지없이 그냥 우울증이고 심각한 우울증.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잘 받도록 뭐 상담에서도 당연히 약물 치료를 잘 받도록 돕는 그 일을 상담에서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잘 받도록. 근데 저희가 딱 할 때 이제 자기가 자해를 하고 뭐 자살도 뭐 생각은 많이 했다 이래서 이제 그런 걸 써요. 이렇게 자살 뭐 상담이나 병원 치료 동안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지 거기 쓴다고 뭘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치료받고 나서 굉장히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인 것을 확인하고 하도록 도와준 것도 고맙지만 그렇게 자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사인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그 충동을 굉장히 계속 그런 충동을 느끼는데 이기기 힘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그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도록 뭐 친한 친구 같으면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가족들도 터놓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서로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 대하는 법은 경청, 긍정적 강화, 뭐 야단치고 그런 거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돕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없게 해주는 그런 상황, 뭐 발표해라, 교회에서 뭐 해라, 뭐 약간의 그 역할을 주는 건 좋지만은 가벼운 걸로 하고 즐겁게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 가서 혼자서 있어 쉬어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뭔가 혼자 있으면 또 그런 소외감이나 이런 거절감 때문에 그거 견디기도 어려울 때거든요. 그 시기가. 그러면 이제 그냥 또 함께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려줄 정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미켈란젤로, 고호, 베토벤, 톨스토이, 헬만 헤세, 헤밍웨이 이런 사람들이 링컨은 너무나 그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은 심지어 그 대통령 임기 동안도 우울증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시기예요. 지난번 그 전기까지 나왔죠. 그 링컨 연구소의 그 기념센터에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모세 등도 현대의 우울증 증세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인다. 심각한 엘리야 특히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우리 퍼센트가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3배, 3배에서 4배예요. 그 발병 확률이요. 그래서 뭐 산후 우울증도 있고 갱년기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 사춘기 우울증 이게 다 그 시기마다 그 여성의 구조상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남성은 없냐? 남성은 또 뭐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정말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변 둘러보면 진짜 한두 명 금방 찾아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막 우울증 전도사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이상 들은 이상 이제 마치 복음처럼 주변에 그러니까 우울증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상대로 앓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 잘 알려진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그렇게 목숨을 쉽게 그렇게 버리는 모습들이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우울증은 꼭 함께 나누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으로 또 한 주 동안 이제 하시고 이거 전부 다를 저희가 올릴 수는 없고요. 요 중에 중요한 부분 두 번째 거는 강의하는 발췌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위해 잘 활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